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 굉장히 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OTT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네.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어떤 그뭐 접근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OTT 서비스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있는데 요즘 어때요? 그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들보다 OTT 속에 있는 드라마들이 훨씬 더 재밌죠. 훨씬 재밌어요. 네. 네. 훨씬 더 뭔가 현실적이고 그렇죠. 더 와닿고. 그러니까 그동안 공중파라고 이야기한 지상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막장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뻔한 억지. 스토리. 뻔한 스토리. 네. 죽어였던 사람도 막 다시 살아나고. 그쪽에 막장이라는 게 제가 이거 하나 따왔는데 그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트. 네, 갑자기. 네.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야기한 철학자. 네네네. 그 양반이 한국 드라마는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 아버지가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이 결혼은 안 된다. 그 남자는 너의 배다른 오빠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야, 결혼해도 된다. 네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다. 이제 이게 한국식 막장 드라마의 어떤 전개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어때요? OTT 속 드라마에서 아까도 공감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뭐 생각나는 작품들이 있어요? 요새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네. 대표적이죠. 현실을 담았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최근에 봤던 게 브라질 드라마였는데요. 브라질. 네. 그러니까 3%라는 나도 봤어요. 드라마였어요. 네, 그게 진짜 약간 불평등한 사회를 좀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몇 그러니까 화 정도예요? 그게 시즌 4까지 있는데 기네. 좀 길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내륙이 있고 외해가 있는 그건데 이제 20살이 되면 시험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이런 걸 거쳐서 3%만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등한 거지. 3%만을 위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좀 싸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좀 뭔가 현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감되는 드라마들이 네. OTT 속에 많은데 또 풍자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좀 현실을 좀 극대화 시켜주는 거. 네. 술도녀 보세요. 술꾼 도시. 네네네. 네, 그거 보면 봤어요, 저는 제 잠깐. 친구들이랑 저랑 아. 지금은 그렇게 술 못 마시는데 좀 어릴 때는 20대 초반 뭐 네, 이럴 20대 때. 초반 엄청 막 마시잖아요. 내일이 안 올 것처럼 막 마시잖아요. 마셨잖아요. 왜 이렇게 네. 정색하고 쳐다보세요? 마시죠. 죽어요, 그렇게 마시면. 그거 볼 때마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좀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옛날 모습 같아서 되게 공감 가고 다시 한번 저렇게 마시면서 놀고 싶다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리고, 거기서 한선화가 술을 되게 맛있게 막 먹잖아요. 인생 캐릭터. 또 예쁘게 먹고. 네. 예뻐. 그래서 보면서 그 한선아가 공주 캐릭터잖아요, 거기서. 네. 그렇죠. 네, 공주 네. 캐릭터인데 굉장히 막 술도 되게 잘 어. 제조를 하고 네.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한번 나도 저렇게 맛있게 먹었나? 이런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그렇게 좀 맛있게 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요즘 뭐 지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맞아. 지옥도 많이 그렇고. 이야기가 됐었고 고요의 바다. 요즘은 또 고요의 바다가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야기했던 게 아까 브라질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지옥, 그 다음에 술도녀, 네. 뭐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현실을 좀 담고 네. 있고 투영해서 풍자는 또 해악이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고, 근데 또 소소해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들일 수 있고. 맞아요. 근데 또 OTT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히트쳤던 거는 좀비 시리즈들 아니었습니까? 킹덤. 킹덤. 네, 네. 맞아요. 한국 영화에서는 킹덤이 있었고 외국 저기 미국 드라마 미드에서는 저게 있었잖아요. 종이의 집. 종이의 집? 그거는 좀비 드라마.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은 은행 터는 거잖아. 네,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워킹 데드. 워킹 데드, 워킹 네, 그게 있었고. 시리즈물 진짜 많이 음.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비 시리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하고는 굉장히 뭐 근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좀비 시리즈들이 왜 그러면 인기를 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좀 약간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 시대하고? 제가 좀비물을 예전에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B급도 좋아하고 네. C급도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이유는 죽여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이유 하나랑 되게 끈질기다 이런 이유 하나랑 또 하나는
결국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요. 네. 살아남는 게 나일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 이 사회에서 거기까지는 사실 데뷔를 시켜보지는 못했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에 있어요. 네네. 네. 결국 주인공은 나이지 않을까. 나를 느낌? 투영시켜서 보니까. 네. 음. 나는 저게 이제 죽는 좀비 1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 좀비 어때요? 코로나 시대에 또 굉장히 또 적합한 드라마가 좀비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또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또 배척하고 또 격리하고. 근데 좀비 시리즈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답답해 하잖아요. 그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난리잖아. 사람들이 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봤을 때에도 찬반 뭐 백신 정책도 나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자가격리 뭐 격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하고 굉장히 투영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네, 좀비니까 좀 오히려 비현실적이어서 더 흥미가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현실이 또 맞아요. 네. 그 드라마 내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의 어떤 플롯들 자체가 전부 다 그 인간 군상들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결국 나뉘어지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알 수 있고, 그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는 결국 자원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드러내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봤어요? 네, 저는 봤어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 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저희는 물 그냥 콸콸 나오니까 막 썼는데 막상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좀 조심해야겠다. 환경 사실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재앙이다. 뭐 핵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곧 닥쳐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드라마로라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돈도 뭐 다 중요치 않고 카드, 식수 배급권 카드, 골드 카드 뭐 이렇게 카드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정말 미래에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물이라는 자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또 공유가 있어서 공유. 처음부터까지 훈훈한 드라마예요. 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거는 고유의 바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비 드라마일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더라고. 네. 저도 뭐 그랬어요. 뭔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다음 장면에서 이제 저는 아예 정보 없이 봤는데, 근데 좀비물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게 배경이 이 지구가 아니고 달로 어쨌든 다른 나라에 가서 찾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보면서 결국에는 뭐 다른 자원을 찾아야 된다는 건가? 어딘가에 가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 내용이 그 달 안에 있는 기지 안에서 뭔가 펼쳐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우주라는 배경이고 기지라는 배경이었지만 그래서 그걸 그냥 지구에서 똑같이 일어나도 또 괜찮았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서 요즘에 시간이 조금 많아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OTT는 그 사전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나 뭐 대본이 전날 나와서 막 급하게 촬영하고 이런 게 없어서 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연출도 그렇고 뭐 색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전 제작이니까. 고요의 바다도 저는 재밌게 봤는데 또 견해에 따라서는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평도 있긴 했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과거 저희가 봤던 드라마들보다는 완성도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공개를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6개 정도를 기본으로 해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은 월화면 월요일이 있으면 화요일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한 4개나 6개 정도는 한 번에 풀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니까 그것도 되게 그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몰아보기 가능하고 또 네, 광고도 몰아보기 없고 네. 광고도 없고. 그러니까 OTT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아주 굉장히 걸맞는 어떤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잘 이용하는 게 그쪽 관계자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들과 소재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뭐 내용 전반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 중에 탐나는 배역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는 뭐 한선화가 마음에 들었었나? 네. 약간 그렇게 정신을 놓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MBTI J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쓰고 이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물론 한선화도 내면에서는 뭔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정신 놓고 그럼 다이어리를 써요. 네. 계획표를 쓰시고 보세요. 다시 그럼요 다시 다시 봐요? 다시 보려고 쓰는 거예요? 보려고 쓰죠. 나중에 만나서 다이어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궁금해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진짜요? 진짜 저는 그냥 뭐 기억 환기용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하고 안 보거든요 다시.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이들이 그런다고 해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엑셀 제인데 작업해놓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쓰는 편이에요. 이거 써서 그걸 다시 본다는 게. 보고 하나씩 지우죠. 해놓은 거는 지우고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근데 왜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궁금해서. 네. 그래서 한선화처럼 한번 그렇게 그냥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한선화의 상대 배우를 하고 싶네요. 첫 소개팅에서 뭐 끝장까지 갔다라면 네. 그 뭐 술집 아저씨가 말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정민 옛날 가수가 잘 어울렸어. 맞아. 그런 상대 배우가 되고 잘해. 싶네요. 네. 우리 저 주우리 아나운서는 아니 주우리 변호사는 네. 고유의 바다에서 공유랑 같이 공유의 상대요. 이게 상대역은 없어요. 로맨스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냥 공유랑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뭐든 상관없는데 알겠습니다.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공유에만 그냥 사심 가득하게. 네, 그렇죠. 사은혜 아나운서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드라마. 아 그렇죠. 저 많이 봅니다. 하루에 한 두세 편씩은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저는 그 술도녀에서 정은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알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정은지가 너무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거기 나오는 4명 캐릭터는 다 잘하잖아. 네, 근데 정은지는 좀 유독 멋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 진짜 딱 저 사람이 약간 내 모습이었으면 되게 좋겠다. 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여가 생활을 하고 있죠. 투입되는 OTT 드라마와 관련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엔 뭐 공감되는 어떤 소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OTT 드라마에 또 열광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야기로 가야겠죠. 네. 최근에 코로나 방역 패스와 관련해 가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백신이 과연 옳다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오미크론 말고 또 다르게 또 나왔어요. 하나 뭐 46개가 뭐 네. 발견됐다고. 하나 또 나왔고 또 집단 감염 3차 부스터 어때 3차 부스터 샷은 다들 하셨어요? 저는 아직 2차까지만 2차까지 저도 네. 2차까지. 장유미 아나운서는 아까 저는 뭐 3차 3차를 했고 맞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좀 힘이 없어요. 그 기분 탓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3차 부스터 샷을 했는데 그 이전에 1차, 2차 때 맞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고통의 수위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지만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화 영상 있을 거예요. 1차 맞고 엄청 아프신 힘들어하셨어요. 그 녹화한 날. 아 그때 그때는 피곤했어.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감기 몸살 기운이셨는데.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치. 1, 2차 때는 그랬어요. 1차 때 특히 그랬어요. 네. 그랬었어. 기억을 하시는구나. 보고 나 안 맞아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졌었거든요 그때는. 네, 진짜 아파하셨어요. 방송 안 하고 끊었을 때도 그렇고. 네네. 네. 근데 이제 맞아. 저도 바로 맞고 그 이후로 이제 2차 맞았는데 3차 부스터샷도 이제 맞아야 되는데 좀 무서워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 보니까 그때 같이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약도 안 드셔요? 그러면? 아니요, 안 아프려고 약은 먹지. 타이레놀 미리 먹는 먹었죠. 걸로. 미리 먹는 네, 걸로 해. 그쵸. 아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로나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브리핑. 코로나. 네. 코로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방역 패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2021년 11월 1일 날 이제 시행된 위드 코로나 뭐 1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혹은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는 만약에 이걸 제출하지 않고 뭐 시설을 이용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150만 원과 10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 150만 원은 두 번째는 300만 원 이렇게 배 형식으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이제 1월 10일부터는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라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아기 키웠던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주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항상 그거를 내세웠었거든. 왜 백화점은 되냐? 그렇지. 우리는 안 되는데 왜 백화점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 형평성에 따라서 네.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방역 패스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네.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도 네, 인증을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3월 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 16종 시설을 이용하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행정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3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 확대와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중증화 사망 위험이 큰 위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좀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그 위정자들은 항상 갈팡질팡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막 보면 행정부는 방역 패스 정책을 초질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를 바라보는 사법부에서는 이거 아니다. 개인권의 어떤 네. 자유 이런 기본권, 부분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지금 네. 본 건데 그 율사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근데 일단은 저도 향후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적인 결정인 이게 뭐 어떻게 뒤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이 교육의 자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업권 같은 기본권이 좀 많이 침해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해당 이 집행정지 판결로 인해서 향후 관련 방역 패스 소송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지금쯤은 법원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뭐 덮어두고 뭐 따른다고 해서 결국 접종자들이 아예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접종했다고 안 걸리는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걸리는 것도 그런 아니고. 상황이어서 네 한번 지금쯤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을 때에도 어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나녀의 사람들이 나가도 된다,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나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가서 다 죽거든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갈팡질팡 이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때요? 지금 맘카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들 네.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더 많이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또 뭐 사경을 헤매는 청소년에 대한 뭐 기사라든지 혹은 사망 기사를 접했을 네. 때 이제 같은 엄마로서 좀 그 엄마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뭐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산으로 가는 기분이네요라고도 또 쓰셨고 여기에 이제
게 이제 애들도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간다니 화가 나네요. 이거는 이제 학원이랑 이런 거에도 백신 그 방역 패스 한다고 했을 때 올라왔던 글이에요. 또 이외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또 임신부들의 좀 고민이 담겨 있는 글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임신부들한테도 접종을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백신이 이렇게 급하게 좀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뭐 임상을 거치거나 검증이 된 게 아닌데 일단은 이제 대의를 위해서 다 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임신한 분들은 괜히 혹시 맞았다가 태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태어났을 때 혹시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분들이나 임신하신 분들은 조금 맞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임신부가 글을 쓰셨습니다. 접종을 강화하고 예방하려고 애쓰는 거는 이해하고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임신 중에 접종하기란 정말 너무 어려운 과제네요. 보건소에 전화하니까 무조건 맞으라고. 근데 아기가 잘못되면이라는 질문에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은 못 진다는 답변을 받고 애 낳을 때 되면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도 안 받아줄까봐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토로할 때도 없고 여기서라도 공감을 얻어보고자 끄적여봤어요. 임산부 말고도 다른 이유로 미접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기에 댓글이 무려 83개가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다니는 것과 못 다니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도 남기셨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뭐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 같아도 임신인 경우에는 접종 못할 것 같아요. 또 맞아요. 1차 접종만 하고 임신 알게 돼서 2차 접종하려고 하니 그때는 임신부 접종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하반기쯤 지시 내려면 또 맞으라고 하다가 이제 출산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맞지 말라고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걱정과 고민들을 좀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과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80몇 개면 진짜 엄청난 공감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하든 뭐 안 하든 만약에 백신을 맞아서 나 혼자만 부작용을 겪으면 사실 그거는 겪을만 한데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 거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가족들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들 심정이고 그렇죠. 주변 뭐 사람들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천원미 교수라고 있잖아요. 그 백신과 관련해서 모두가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백신 뭐 홍보대사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정작 자기도 1차만 맞고 백신 후유증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서 1차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맞았는데 너무 심해서 2차를 맞지 못했다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 굉장히 다르다. 앞에 매스컴 나와가지고는 백신 맞으라고 해놓고 너는 1차만 맞고 왜 끝냈냐라고 또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했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 백신 후유증 등을 우려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방역 당국은 역시 백신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무용론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이 사망 그리고 위중증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근거로 말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 분들이 한 지난 8주 정도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의 약 반절이나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했는데요. 반박? 네, 반박을 했는데요. 2차 접종 완료군은 미접종군보다 감염은 2.3배 감소했고 중증과 사망은 각 11배 그리고 9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얘기했던 독감과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독감과는 절대로 다른 거라고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독감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지만 코로나19는 훨씬 높은 예방 접종률과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 정도만 나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들을 때 저도
예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정책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따르고 보자라는 생각이었지만 이것도 좀 너무나 안일하게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가는 거는 정부 방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진다고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또 저는 또 다른 그 의견들을 또 들은 게 뭐냐면 네. 근데 미접종자들이 이렇게 다들 맞는 분위기 속에서 안 맞은 이유에는 본인이 뭐 질환이 있다거나 이미 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을 못한 사람들이 많지 그렇죠. 않겠냐. 네. 그럼 결국에는 미접종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고 위중증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 사망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게 좀 충분히 그래 보인다라는 또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르는 분들이나 그거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나 자기들의 필요한 정보들만 취합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뭐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저같이 지금 기자도 이러는데 정말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들보다는 정보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했던 조치들은 충분히 다 취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취하는 어떤 방역 대책을 어떤 또 진보 보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주리 자꾸 우리 주리 저기 주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각 국가들 모두가 다 지금 헷갈리는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백신을 맞으면 진짜 이게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있었고. 때문에 했는데 정작 백신 맞아봤자 걸리고 하니까 결국에는 맞아봤자 백신이 걸리고라기보다는 굉장히 극소수가 돌파 감염에 그렇죠. 노출이 돌파 되는 감염에,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맞으면 이상해서 보이고 전 이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접종자의 감정들은 그럼 어떻게 해줄 건지 안 맞음으로써의 이렇게 참. 이런 거보다 안 맞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왜 잘못되게 만드는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가 소위 학생들로 따지면 불량 학생. 약간 학생이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신체적인 맞아요. 문제로 지병이 있어서 못 맞는 건데 이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는 왜 너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맞았으니까 못 들어와. 이렇게 그만한 차별하는- 어떤 대책 마련 굉장히 좀 미흡했다. 네, 라고 그런 볼 수 것 있는 같더라고요. 거고. 하도 이제 백신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차 부스터샷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어디는 또 4차 4차까지 접종을 한다고, 한다 네. 하니까 우리나라 이러다가 한 99차까지 맞는 거 아니냐. 뭐 이제는 뭐 부스터샷 다음에는 원모어샷, 뭐 하이퍼샷, 뭐 피니시샷, 뭐 굿샷, 사장님 나이스샷 뭐 이러면서 모든 샷은 다 나올 것 같다. 이런 말도 좀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예요.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또 WHO에서 얼마 전에 이제 오미크론이 아마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19가 2022년 맞죠? 2022년도에는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제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내놨어요. 지금까지 WHO가 항상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내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뭐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연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감염병이었는지 아마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되면 코로나 뭐 한 25, 27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의 이제 이 많은 민생당 출신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 그리고 무소속 출신들의 일괄 복당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정동영 전 의원이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쯤이면 아마 복당 수순이 마무리되면 그 전라북도 안에서의 여권 대통합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정치인 10명이 복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네. 박용근 현 전북도 의원, 박영근, 네. 네, 그리고 박용근, 네네. 이성일 전 도의원, 네.
네, 그리고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익숙합니다. 등이 네, 참여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정헌율 익산시장도 조만간 복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복당이 복당이 되었을까요? 마무리됐을 거예요. 네. 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주개혁 진영이 한때 분당 사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필연적이다. 이는 강물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같다고 복당 수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복당하더라도 대선 이후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부에 계시던 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싫다고 중이 절 싫다고 떠났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그들을 그냥 아무런 페널티 없이 받아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입장들이 커요. 민주당은 이들 복당 인사 등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페널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쪽에서는 그래 아니 그 사람들 무조건 다 감면해주고 역할도 한 것도 없는데 지금 해줘야 되나 또 대선까지 열심히 뛰고 나가서 그 활약 정도에 따라서 해줘야 되냐 해주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나면 한 100여일 뒤에는 지방선거가 준비돼 있고 특히 이 입당 복당하신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그 지방선거에 뛰시는 주자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합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전북 이번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는 저희 대선과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별 차이가 없죠. 급격하고, 네. 네. 그리고 무소속 인사의 민주당 복당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이슈들도 있었고 교육감, 자치단체장, 뭐 삼선 연임 제한 그리고 무소속 벨트 출연 여부 등 뭐 관련 논점들,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논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말들이 많고 지금 지방에서도 관심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복당을 이제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자기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같은 전라북도고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 세력은 다 또 교집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화번호가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에 같은 전주에 사시니까 그 전주시장 후보 나오시는 분들한테 다 문자는 받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복당 처리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어떤 공을 주든 이걸 고민하자라는 게 당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과정일 것이고 근데 복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런저런 말도 듣고 논란도 듣고 왔는데 우리한테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굉장히 서로의 이해관계가 분분해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 복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정치는 사실상 네. 관심이 중요한 건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당 이렇게 여기로만 쏠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제 생각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돌아간 게 아닐까. 고향이라고? 생각이 향수병으로. 네. 그런 생각이 짧게나마 이제 드는데요. 그분들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빌 언덕이 사라졌다라는 것,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분들의 어떤 상실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 주자가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럼요. 대선 주자도 없고 일단 뭐 대선 아까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나요? 그 관심도 네. 일단 정당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시민들이 그렇죠.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정당 중심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장 아나운서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싶어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당 중심으로 돌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 이분을 따라서 나도 당을 계속 바꿔야 돼. 이런 생각도 저는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분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좋다가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조금 마음이 시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싫고요. 그래서 그냥 또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 오시겠다고? 제가 꼭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뭐 2030 세대한테는 뭐 정당은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사실 관심 없고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좀 잘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정말 인물 중심인데 유권자로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언론사를 통해서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늘 약간 집중하는 곳에만 집중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렇게 뭐 무소속이라든지 정말 좋은 인물들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을 좀 알아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정당 속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나뉘면 동과 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면 유력하게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정당에 들어가야 네. 자기가 어떤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내 싸움이 더 치열하시겠죠. 그러겠죠. 네, 그 싸움에서 이기면은 당연히 당선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정당의 목적 뭐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그렇죠. 모인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방금 초등학교 얘기하셔서 정당의 목적을 배우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뭐 3학년부터 사회를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정당의 욕을 막 같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배우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복당도 그래요. 전북은 뭐 민주당이 아니면 어렵겠구나 뭐라는 그런 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느낌이 어떠실지.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도 그러니까 민주당 그래도 뽑아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죠. 그건 문제잖아요. 너무 문제인데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너무 우세하다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바뀌잖아요. 전략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죠.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거니까 사실 개표하는 날에도 별 그렇게 긴장이 안 된다고 할까요? 몇 퍼센트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80 넘어? 90 넘어 이거. 맞아요. 그걸로 희비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지역색이라는 걸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 결국 그 지역색은 또 그 지역 발전하고 굉장히 또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충청도 발전하는 거 보세요. 충청도도 제가 알기로는 6대4 했다가 5대5 했다가 4대2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가 있고 양 정당에게 약간 비슷한 힘을 주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렇죠. 지역 주민들한테.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안 해도 그냥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발전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도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부동층들이 많다고는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수입니다. 부동층이 나오는 이유가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후보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이 사람이 그동안 뭘 해왔고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직접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본인의 마케팅을 하고 좀 브랜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배려가 마케팅과 있어야 브랜딩은 엄청나게 하는데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블렌딩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블렌딩 하잖아요.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전에 자기가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썩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하고 그러면 그 후보에 대한 실상을 사람들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유권자들이 굳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끔 또 뭔가 공약을 뭐 말한다거나 할 때도 어려운 말을 쓰기보다는 조금 쉬운 말을 쓰고 또 뭔가 공약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말만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계산도 해봐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저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내세운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인물 중심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그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잣대들이 많이 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라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 잣대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진짜 없는데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해.
그 약간 극단적인데 극과 극에 있나요? 극과 적당히 극이다. 아니고 적당히 극과 아니고. 극. 네. 그럼 너무 당연히 어려워. 일터에서 만났으면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도. 네, 만약에 우리가 친구 사이면 이 친구가 일을 못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공동의 뭔가 목표를 창출하려고 만난 사이면 당연히 일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뭐 정치인들 중에 사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기왕이면 뭐 네.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걸렸거나 안 네. 걸렸거나.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주자들 관련해서도 항상 윤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영부인이 되실 분들에 대한 사모님들에 대한 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흥미 위주잖아요. 네. 네. 시간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국민들 또 그걸 재밌어라 하고 금방 또 언론에서는 꺼질 그 꺼지고. 흥미, 네. 관심이 아니고 진짜 흥미잖아요. 그래서 금방 꺼질 건데 언제까지 저 여성분의 얼굴을 TV에 이만하게 내보낼 건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최소화시키면 이제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에서의 경선이 그 본선 티켓을 움켜쥔 아니죠. 그냥 경선에서 이기면 당선이지. 당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양궁 국가대표 뽑는 것처럼. 맞아. 내부에서 이기면은 네. 그러니까 그 경선 금메달. 과정 중에 그 올바른 캐릭터를 우리가 정말 적정한 캐릭터를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긴장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대로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원래 될 것 같았는데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조금 계속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자극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방법이 뭐가 정치인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3월 중순에 다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3월 중순쯤에 중순에. 대선 끝나고 네, 한번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도지사 후보부터 네, 네. 기초 단체장 후보까지 한 명씩 잘근잘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네. 가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결국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OTT 드라마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 그리고 여권 대통합과 민주당의 일괄 복당과 관련된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선. 근데 결국은 그 공통된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해관계? 이해관계도 있고 사람 사는 사는 것? 것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막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OTT 드라마가 우리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현실 공감이다. 그러니까 그 OTT 드라마 같은 경우도 공감이 우리에게 있었고 코로나 정책도 우리에게 공감이 좀 더 많이 간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빚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 대통합이라는 어떤 대명제 아래 여러 정치인들이 복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는지 또 정치인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그 발걸음에 공감이 되는지에 대해서가 항상 오늘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무엇이다? 공감이다. 네, 공감이다. 자, 우리 막걸리 정의과 영상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